전하, 옥체를 보동하시옵소서. 이제 그만 널추시옵소서. 촛불이 일렁이는 은밀한 침전, 문 밖에서 상궁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온다. 방 안에서는 왕과 왕비가 뒤엉켜 있고 문 바로 뒤에는 8명의 상궁이 눈을 부릅뜬 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왕이 너무 흥분해 쓰러질 것 같으면 상궁들은 즉석에서 살아있는 달개 목을 딴다. 그리고 그 뜨거운 선혈을 왕의 입에 쏟아붓는다. 이것은 영화 속 공포 장면이 아니다. 500년 조선 왕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학궁의 풍경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조선의 중전은 가짜였다. 드라마 속에서 후궁에게 밀려 눈물이나 짜던 비련의 여주인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궁궐이라는 거대 기업의 냉혹한 CEO였으며 때로는 왕의 목숨줄까지 쥐고 흔들었던 최종 보스였다. 그녀들의 손끝 하나에 정승들의 목이 날아갔고 그녀의 결재 없이는 왕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오늘 비단 옷 뒤에 숨겨진 왕비들의 잔혹하고도 치밀한 생존 전략을 파헤친다. 방대한 기록이 증명하는 그녀들의 진짜 얼굴을 지금 공개한다. 왕비가 되는 첫 관문인 간택은 흔히 전국 팔도 미녀들이 설레며 모여드는 장소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 기록 속 풍경은 징집 영장을 받은 전쟁터와 같았다. 보통 10살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후보에 올랐다. 조선 왕실에서 간택령이 내려지면 전국에 금올령이 선포된다. 정년기 소녀들은 시집도 못 가고 나라의 부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반과 부모들은 단자를 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고작 25명에서 30명 남짓한 인원만이 응시했다. 왜였을까? 첫째, 일단 딸이 왕비가 되면 집안 전체가 정치권의 극심한 견제를 받아야 했다. 둘째, 최종 면접인 삼간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소녀의 운명은 더욱 처참했다. 왕의 여자가 될 뻔한 몸을 누가 감히 데려가겠느냐는 논리 때문에 그녀들은 평생 혼인을 하지 못한 채 홀로 늙어가야 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잔혹한 법도였다. 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딸을 간택에 보내지 않으려다 처벌받은 기록이 수두룩하다. 어떤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 일부러 흉터를 내거나 벙어리 연기를 시켰다. 심지어 간택 전날 밤 몰래 다른 집안과 혼례를 치러버려 이미 임자가 있는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막무가내 작전까지 펼쳐졌다. 이 지독한 공포와 압박을 뚫고 거래 입성한 세자비는 이미 소녀가 아닌 가문의 생존을 짊어진 정치적 전사로 거듭나야 했다. 현대 대기업의 며느리 면접이 까다롭다 한들 조선의 간택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현대의 재벌가는 리스크가 개인이나 재산에 국한되지만 조선의 간택은 가문의 존폐가 걸린 인사청문회였다. 세자빈의 아버지는 왕의 장인인 국구가 되지만 동시에 반대파 정적들의 타깃 1순위가 된다. 경영권 방어를 실패한다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낙선한 후보들이 겪는 평생 미혼의 페널티는 현대 기업으로 치면 경업 금지 조항이 생존권 자체에 걸린 셈이었다. 간신히 중전이 된다고 해서 꽃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지옥의 인사관리가 시작된다. 중전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다. 궁궐 내 모든 여성 공무원 조직인 내명부와 사대부 부인들의 조직인 외명부를 지휘하는 총수이다. 세종대왕의 안사람 소헌왕후를 보라.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산낸 왕실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시스템이 되기로 결심한다.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 질투하는 대신 오히려 더 귀한 옷과 음식을 챙겨주며 대접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대군들을 후궁의 손에 맡겨 기르게 했다. 세종실록 114권 소헌왕후 묘지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왕후는 성품이 유순하고 인자하며 내명부를 다스림에 있어 조금도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후궁들이 모두 감복하여 그를 어머니처럼 섬겼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다. 후궁들을 자신의 정보원으로 포섭했고 궁중 암투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소헌왕후. 그녀에게 중전이란 자리는 사랑을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으로 왕실을 경영하는 CEO의 집무실이었다. 중전의 권위는 그녀가 입는 옷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전이 국가 의례 때 입는 저기는 짙은 붉은색 비단에 꽝 문양 148쌍이 수놓아진 최고의 예복이다. 이 옷을 한 번 입는 것은 현대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무게였다. 머리에 얹는 가채는 그 무게만 해도 5kg에서 10kg에 달했다. 목뼈가 부러질 정도의 무게였다. 실제로 가채가 너무 무거워 목이 꺾여 사망한 여인의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왜 이런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 그것은 권력의 가시화였다. 무거운 옷과 머리 장식을 하고도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는 중전의 모습은
어떠한 정치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선 왕실의 안정감을 상징했다. 그녀들에게 옷은 패션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국가의 무게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자애로운 중전도 선을 넘는 자에겐 자비가 없었다. 시스템을 위협하는 자에겐 잔혹한 심판을 내렸다. 세종의 둘째 며느리 순빈 봉씨. 그녀는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궁녀 소쌍과 동성애에 빠졌다. 실록에는 그녀가 소쌍과 동침하며 남녀의 일을 흉내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다. 봉씨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궁궐 내의 도덕적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치거라! 소원왕후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단 하루 만에 패출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즉시 세자빈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녀는 소복 차림으로 가마에 태워져 친정으로 쫓겨났다. 그날 이후 봉씨의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를 씻겠다며 딸을 죽이고 본인도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조선 왕비가 휘두르는 무음의 숙청이었다. 시스템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인생 따위는 가볍게 짓밟는 냉정한 관리자의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다. 중전의 가장 큰 임무는 원자 생산이다. 하지만 이 학궁의 밤은 로맨스가 아니라 국가공학 프로젝트였다. 날짜는 기상청 격인 관상감이 정한다. 비가 오거나 번개가 쳐도 안 되고 왕비가 아파도 안 된다. 길일이 잡히면 왕은 교태전으로 건너간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단둘만 있는 게 아니다. 문 바로 뒤에는 8명의 상궁이 그림자처럼 서 있다. 그들은 문틈으로 들려오는 숨소리 하나하나를 체크한다. 만약 왕이 너무 무리한다 싶으면 상궁이 가차없이 소리친다. 전하, 이제 그만 멈추시옵소서. 심지어 비상 상황을 대비해 문 밖에는 살아있는 닭이 대기하고 있었다. 왕이 기절하면 즉시 닭목을 따서 그 뜨거운 피를 왕의 입에 흘려넣기 위해서였다. 수치심을 억누르고 오직 생산의 도구로서 감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들. 중전에게 교태전은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잔혹한 시험장이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왕비 전쟁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대결이다. 흔히 소설 인현왕후전에서는 인현왕후를 자비로운 천사로 장희빈을 요부로 묘사한다. 하지만 정사인 실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야사 속 인현왕후는 구박만 받는 가련한 여인이지만 실록 속 그녀는 대단한 여론전의 달인이었다. 그녀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나갈 때 일부러 아주 낡은 가마를 타고 하인들도 다 물린 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저작거리를 통과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통곡했고 이는 곧 장희빈은 악녀, 인현왕후는 성녀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형성했다. 그녀의 천사 같은 인내는 사실 서인 세력을 결집시키고 장희빈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퍼포먼스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조차 권력을 되찾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 왕비의 진짜 전성기는 남편이 죽은 뒤에 찾아온다. 왕이 죽으면 옥새는 중전이 보관한다. 새 왕은 대비의 승인을 받아야만 즉위할 수 있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발 뒤에서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 특히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을 불러다 신하들 앞에서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왕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공포의 선포였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 윤원영을 앞세워 반대파를 숙청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켰고 유교국가에서 금기시되던 불교를 다시 일으켰다.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역설적으로 권력을 잠시 맡겨두는 금고로 대우받았고 그녀들은 그 금고의 열쇠를 절대 쉽게 넘겨주지 않았다. 모든 왕비가 권력의 승리자는 아니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도 있었다. 중종 반정 직후 단 7일 만에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가 그 주인공이다. 왕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니 그녀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공신들의 요구 앞에 중종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궁에서 쫓겨난 그녀는 인왕산 아래 살며 매일 아침 바위 위에 분홍색 치마를 걸어두었다. 멀리 궁궐에 있는 남편 중종에게 자신의 무사함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중종 역시 매일 산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다. 권력이라는 시스템은 왕과 왕비의 인간적인 사랑조차 허용하지 않는 비정한 기계였다. 조선의 왕비는 화려한 비단옷 뒤에서 매일같이 생존을 고민하고 거대 조직을 관리하며 때로는 나라의 명운을 결정했던 실무 책임자였다. 그녀들은 병풍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린 핵심 부품이자 운영체제였다. 화려한 비단옷과 향기로운 분내 뒤에 숨겨진 피냄새와 칼날의 기록들. 오늘 우리가 본 중전의 모습은 어떠셨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기록의 여백에는 늘 중전들의 치열한 사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히든 조선은 다음 시간에도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의 역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히든 조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